오늘은 제 아들 준혁이의 결혼식입니다. 새벽부터 미용실에 갔습니다. 신랑 어머니 한복을 맞춰 입고 머리를 곱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30년을 키운 아들이 장가가는 날, 저도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신랑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찾아 복도를 헤맸습니다. 신랑 대기실 문을 열자 아들은 혼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긴장되지? 응, 괜찮아. 저는 아들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아들은 제 손을 살짝 밀어내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신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신부 아버지와 친척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사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저야 아들만 잘 키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신랑 어머니가 제일 고생하셨죠. 우리 딸은 제가 다 키웠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지? 식이 시작되고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그 옆에는 준혁이 누나가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딱 3명이었습니다. 반면 신부 쪽은 테이블이 2개나 됐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신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동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신부를 보내시는 신부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랑 얘기는 왜 없이.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패백 시간, 제 눈물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패백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신부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시집 가서도 힘들 텐데.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며느리와 사돈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가 제 앞에 와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동안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준혁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느리 쪽으로 가서 장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준혁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우리 딸은 약한 아이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제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했지만 장모님께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형이었고 장모님은 미래형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다가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엄마 축하해. 이제 손주 기다리면 되겠네. 허허, 그러게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애 안 낳잖아요. 에이, 며느리 보니까 착해 보이던데? 분명 나을 거야. 그럼 내가 봐줘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안 보면 누가 봐요. 하지만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기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준혁이를 배웅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혁아, 신혼여행 잘 다녀와. 엄마가 집 청소 다 해놓을게. 엄마, 괜찮아. 우리 신혼집은 처갓집에서 정리해 주시기로 했어. 뭐, 엄마, 나 늦었어. 다녀올게. 준혁이는 제 품에서 빠져나가 며느리 손을 잡고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는 뒤돌아보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의상하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무서워라던 아들. 중학교 때 첫 여자친구 생기고 제게 먼저 자랑하던 아들. 대학 입학하고 엄마가 최고야라던 아들. 그 아들이 오늘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옷장,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게 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는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준혁이가. 저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준혁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아들은 카톡 엑심만 했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혁이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 된장, 고등어, 시금치 30년간 제가 외워온 아들의 입맛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반찬 좀 갖다 줘야겠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 나물을 무쳤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통째로 챙겼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큰 가방 2개의 반찬을 담아 아들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가방이 무거워 손이 저렸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동호수를 확인했습니다. 15동 803호. 준혁이가 문자로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준혁이 엄마. 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옷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민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준혁이 좋아하는 거. 저는 웃으며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반쯤만 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그냥 반찬만 놓고 갈게. 저는 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준혁이 오빠가 지금 자고 있어요. 밤샘 근무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 그럼 깨우지 말고 조용히 있을게. 어머니, 그때 안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오셨어. 엄마. 준혁이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오늘 온다고 했어? 아니, 그냥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엄마 미안한데 오늘 좀 바빠. 다음에 올게. 제 손에 들린 무거운 가방을 보면서도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라도 받아. 저는 며느리 손에 가방을 쥐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준혁이 잘 챙겨 먹여.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803호 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무거운 가방 때문에 빨갛게 자국이 난 손, 그리고 텅 빈 눈. 나는 뭐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매일 아들 도시락을 싸주던 이 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 아침밥을 차려주던 이 손. 아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이 손. 이 손이 이제는 초인종도 함부로 누를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준혁이 잘 있더냐? 응, 반찬 잘 받았고?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반찬 고마워. 근데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알았어. 미안하다. 준혁이는 일십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허락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차가운 문을 받고 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올까 해서요.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요즘 연락도 안 하네. 그러게 내버려둬. 신혼인데 뭐. 근데 너무 연락이 없잖아. 에이, 남자가 원래 그래. 나도 결혼하고 우리 엄마한테 연락 잘 안 했어. 남편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여보는 그때 시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해봤어. 뭐, 장모님한테는 연락 자주 했잖아.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안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저보다 3년 먼저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너희 아들은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지. 손주도 낳고. 손주, 벌써. 응, 작년에 낳았어. 딸이야. 와, 부럽다. 그럼 내가 많이 봐주지? 영숙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처갓집에서 다 봐줘. 나는 주말에 잠깐 보는 게 다야. 뭐, 요즘 다 그래. 며느리 엄마가 다 봐주고 시어머니는 명절 때나 보고. 저는 영숙이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영숙이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럼 너는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지. 근데 어쩌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영숙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막 도와주겠다고 했어. 근데 며느리가 거절하더라.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라고. 그 말이 겉으로는 효도 같지만 속뜻은 오지 마세요야.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애를 낳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애 낳으면 내가 봐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근데 처갓집에서 봐주면 어떡해? 에이, 그럴 리가. 우리가 더 가까운데. 남편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있어?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답장했습니다. 있지. 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그래,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가 해줄게. 아니, 엄마가 나와. 우리 집 근처 식당에서. 알았어. 저는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주말, 저는 약속 장소에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준혁이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준혁이가 며느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엄마,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고, 준혁이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응, 뭔데? 우리 내년에 애 가질 계획이야.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럼 엄마가 다 도와줄게. 하지만 준혁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애 낳으면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뭐, 저희 엄마가 아직 젊으시고 육아 경험도 많으셔서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도 경험 많아. 준혁이 키워봤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준혁이가 며느리 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처갓집이 더 가까워. 차로 10분이거든. 근데 우리 집은 1시간 넘게 걸리잖아. 나는 매일 올 수도 있어. 거리가 뭐가 중요해.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편한 게 중요하잖아. 우리가 편한 것. 그 말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주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필요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준혁이는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그렇게 필요 없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고 청소를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상태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경, 낡은 수첩, 그리고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 앞으로 쓴 편지, 손주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제 앞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읽을 수도 있겠지. 나는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결혼 초에 집안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손주 낳고 나서는 육아에 이것저것 참견하고 너는 참 많이 참았을 거야. 사실 나도 그랬단다. 내가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러셨어. 밥은 이렇게 해야 하고 빨래는 저렇게 해야 하고 나는 그때 참 답답했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했지.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나는 며느리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며느리가 편하게 살게 해줘야지. 근데 막상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외로웠어. 30년을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 옆에 있는 게 질투나고 서운했어. 며느리가 아들한테 밥 해주는 게 싫었고, 며느리가 아들 옷 사주는 게 속상했어. 그래서 자꾸 아들 집에 갔어. 핑계 대고 찾아갔지. 반찬 갖다 준다고, 손주 봐준다고. 근데 사실은 내가 외로워서였어.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무서웠어. 나는 며느리야.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나중에야 깨달았어. 결혼 30주년 때였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말했어. 엄마 때문에 아내랑 싸웠어. 엄마가 너무 자주 와서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어.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게 아들한테는 짐이었구나. 그 후로 나는 발걸음을 끊었어. 아들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았어. 명절에만 만났지.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 매일 울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지더라.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됐어. 며느리야, 너도 언젠가 아들을 장가 보낼 거야. 그때 너도 알게 될 거야. 아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근데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는 나처럼 늦게 깨닫지 마.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가 자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밥은 이렇게 해줘야 해. 며느리야,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해. 며느리야, 집안일은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달라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말했고, 시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자주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 게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안했고 저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준혁아,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너무 자주 갔지? 너 부담스러웠지?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생각해봤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엄마, 이제 엄마는 너한테 자주 연락 안 할게.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야. 엄마가 알아. 이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준혁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쓸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아들을 놓아줘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준혁이는?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그럼 왜? 며느리는 말없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정 엄마가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거든요. 매일 오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해야 해 하세요. 근데 저는 친정 엄마한테 말을 못해요. 엄마니까 상처받으실까 봐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만 그랬구나. 네, 미안해요. 어머니가 오시면 편한데
친정 엄마가 오시면 불편해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만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나도 너 같았어. 시어머니한테는 말하고, 친정엄마한테는 말 못하고, 어머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 준혁이 오빠가 요즘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시니까 오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때문에 어머니랑 멀어진 것 같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준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젯밤에 술 마시고 와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라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구나. 네. 어머니, 오빠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너는 괜찮겠니? 내가 자주 가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빠가 행복하려면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을 정하면 어떨까요? 선. 네. 어머니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고 저는 어머니를 환영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실 때는 오빠랑만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제 일을 할게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저처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차마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한 말 중에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준혁이 오빠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해요. 준혁이가 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할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그러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혁아.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했지?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나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들었어. 우리 와이프가 엄마한테 갔다 왔다고. 응,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서운하셨지?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진짜야. 근데 나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도 챙기고, 와이프도 챙기고, 나 혼자서는 안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아니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야. 준혁아,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힘들었구나.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준혁이도 혼란스러웠구나.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혁이가 혼자 왔습니다. 엄마, 왔어. 며느리는? 와이프는 친구 만난대. 그래, 들어와. 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응, 말해봐. 엄마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부담스러웠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자주 오시니까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했어.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 엄마 상처받으실까봐. 준혁아.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차갑게 대했어. 엄마가 스스로 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해.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준혁이가 우는 모습을. 준혁아, 울지 마. 엄마가 이해해. 엄마, 나 나쁜 놈이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저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붙잡고 있었어. 너는 이제 내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계속 끼어들었지. 엄마, 근데 준혁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너 엄마가 정말 부담스러웠어?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와이프 때문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부담스러워졌어. 왜?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외로움을 채우려고 날 키운 거잖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엄마, 나 어렸을 때 생각나?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엄마랑 있어라고 했잖아. 나 중학교 때 캠프 가고 싶은데 엄마가 엄마 외로워라고 해서 못 갔잖아. 나 대학교 때 기숙사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엄마 혼자 두고 가려고? 라고 했잖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 준혁아,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근데 나 이제 내 가정이 생겼어. 엄마를 챙기면서 와이프도 챙길 수가 없어. 나도 지쳐.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준혁이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오면 TV만 봤고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준혁이한테 매달렸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를 올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는 몰랐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를 가뒀구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도 잘못했어.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엄마는 너를 놓아줄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아니야. 엄마가 알아.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진짜야. 엄마도 너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최악의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외로움을 채우려고 날 키운 거잖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준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준 카네이션 조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빨간 조화였습니다. 가짜 꽃이지만 저는 30년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는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준혁이가. 저는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살 준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2살 준혁이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화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준혁이는 자랐고 저는 여전히 그 8살 준혁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화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장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들도 모두 박스에 담았습니다. 침대 시트도 벗겼습니다. 저는 준혁이 방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오후에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요가 같이 다녀도 될까? 갑자기 왜? 너 요가 싫다며? 응, 근데 이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좋아. 내일부터 같이 다녀. 저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정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이모야. 이모, 오랜만이에요. 응, 이모가 요즘 바빠서 지혜야. 이번 주말에 밥 먹을래? 이모가 살게. 와, 좋아요. 이모 보고 싶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내 방 정리했어. 내가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져가.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너한테 자주 연락 안 할게.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너도 행복해라. 사랑해. 준혁이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도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준혁이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 인생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뜨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준혁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가를 다니고 친정 조카들을 자주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매일 준혁이 생각이 났고 휴대폰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 좋아졌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좀 편해. 아들한테 연락 안 해? 응. 안 해. 서운하지 않아? 서운하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지. 영숙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나도 너처럼 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필요할 때 연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요즘 바쁘지? 응,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겠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준혁아, 너도 행복해라. 엄마는 괜찮아. 응, 엄마. 사랑해. 나도.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준혁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아빠 됐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와이프가 애 낳았어. 딸이야. 방금 낳았어. 정말 축하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저는 재킷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먼저 물어봐야 해. 준혁아, 엄마가 가도 될까? 준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와이프 부모님이 계세요. 내일 오실래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갈게. 엄마,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부모님이 먼저 보셔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저는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 부모님이 우선이야.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입구에서 준혁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며느리는? 지금 자고 있어. 애는 신생아실에 있고. 그래. 준혁이는 저를 신생아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저 애야. 준혁이가 가리킨 곳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김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준혁이는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애 이름 엄마랑 같이 짓고 싶어. 정말? 응. 와이프도 동의했어. 엄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대.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혁아, 엄마,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 응,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내가 그걸 몰라줘서 미안해. 준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요즘 외로워. 엄마 없으니까. 준혁아, 엄마,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와줄래? 와이프도 엄마 보고 싶대. 근데 이번엔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 규칙. 응.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오시면 3시간 정도만 계시고 가시는 거. 그러면 우리도 부담 안 되고, 엄마도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가 그렇게 할게. 엄마, 고마워. 준혁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준혁이를 제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빠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담이 아닌 할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며칠 후 며느리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준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3시간만 있다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저를 환영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쉬어.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서윤이 안아보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서윤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며느리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준혁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를 평생 제 품에 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고 제 품을 떠났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근데 할머니는 너를 붙잡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3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야, 엄마 갈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벌써요?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야. 너희도 피곤할 텐데.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럴게. 준혁이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 그래. 너희도 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 시간은 짧아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관계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아, 나 오늘 손주 안았어. 너무 예뻐. 다음 주에 사진 보여줄게. 영숙이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와, 축하해. 근데 너 손주 집에 계속 갔다 오니?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부럽다.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 영숙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제 자리를 잃고 제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찾았습니다.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30년간 준혁이 엄마로만 살았던 저는 이제 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준혁이가 보고 싶고 손주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삶이 있고 그들도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손주 봤어? 응, 봤어. 너무 예뻐. 그래. 나도 언제 보러 갈까? 나중에 같이 가자. 근데 미리 연락하고 가야 해. 알았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준혁이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인생에 해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해를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카네이션 조화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워둘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제가 배운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아들을 놓아주는 법,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서윤이가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준혁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서윤이도 할머니 보고 좋아했어. 다음 주에도 와줘.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준혁아, 나도 사랑해. 서윤이도 사랑해. 다음 주에 볼게. 잘 자라.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달을요.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제 인생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고. 아들의 결혼으로 저는 잉여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30년간 아들에게 묶여있던 제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저는 나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엄마는 평생 엄마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요가 수업이 있고 모레는 친정 조카와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준혁이네 집에 가서 손주를 볼 겁니다. 제 인생은 이제 다채로워졌습니다. 준혁이만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행복해라.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